우리 와이프랑 나랑 합치면 이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아니냐. 이래도 한 2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장사를 힘들게 돈 벌 거야? 형 봐라, 늦게까지 공부했지만 보람이 있잖냐. 너도 성공하려면 나처럼 공부를 했어야지, 안 그래? 힘들게 장사하고 발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훈이 대학은 보내겠냐? 나는 우리 딸 유학까지 보낼 생각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저와 남편의 속을 긁더라고요. 형님은 옆에서 고상을 떨며 한마디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얼굴이 정말 달라진 거 보고 나 너무 놀랐잖아. 어쨌든 이제는 가족들끼리 보고 살아야지. 애들도 많이 컸으니까 교육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자. 내가 많이 알려줄게. 근데 우리 애 보내는 학원이 좀 비싼데 같이 보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동선의 형편에 애 교육비 쓰는 거 무리일 거 아니야. 그래도 빚내서 애 교육은 시켜. 적어도 지훈이는 동서랑 도련님처럼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야지 부모지. 우리나라에서 애 제대로 키우려면 적어도 우리처럼 연봉 1억은 넘어야 되긴 해. 참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러네. 그렇지 동서? 어쩜 몇 년 전과 두 사람은 다를 바가 없는 건지 또 잘난 척 있는 척으로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때는 제가 확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아빠 계속 듣고만 있을 거야? 우리 할 말하고 그냥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속만 뒤집어져. 제가 이 악물고 말하자 옆에서 참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들고 있던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순간 아주버님과 형님은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죠. 형, 연봉 1억 된 거 축하해. 근데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네. 우리가 부럽다고 말하길 바랬어? 근데 어쩌나. 나는 형이 1년에 1억 버는 동안에 5억이 넘게 벌어. 5억 넘게 버는 내가 1억 버는 형한테 자랑을 못하겠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듣자 하니까 좀 선 넘는다 싶어서 말이야. 나는 그렇다 치고 지훈 엄마는 왜 무시하는 건데? 형수님,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야, 형소가 갑자기 뭘 성질 내고 그래? 그리고 무슨 네가 5억을 번다고 헛소리를 해? 알았어. 너 내가 돈 좀 번다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야, 형이 잘 되면 좋은 거지 뭘 질투까지 하면서 5억을 번다는 뻥을 치고 그래? 아주버님은 웃으면서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정색을 하고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누가 뻥이래? 형,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다음 달에 대치동으로 이사가. 거기 아파트 알지? 이번에 좋은 가격에 금매로 나온 거 20억에 샀거든. 나도 교육률 제일 높다는 데서 우리 애 교육시키려고 큰맘 먹었지. 다행히 우리 지훈이가 내 머리 안 닮아서 공부를 잘하지 뭐야. 형은 아직 전세를 그랬나? 형은 언제 집 사? 아니 돈 모아서 살 수는 있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형님과 아주버님 둘 다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시아주버님은 얼굴이 아예 썩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못 믿겠다는 듯 저한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뭐? 대치동? 동서, 정말이야? 동서 내가 무슨 돈으로 대치동 아파트를 산 건데 설마 대출 80% 막 이런 거야? 어머 형님, 저희는 돈 없으면 집 안 사요. 대출이 있긴 한데 아주 살짝 있는 정도예요. 그동안 우리 지훈 아빠가 사업이 좀 잘 돼서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업 한번 빵 터지니까 무섭게 들어오던데요. 돈 좀 벌었다는 제 말을 듣고는 형님은 질투심에 얼굴이 구겨지더라고요. 어쩜 표정 관리를 그렇게 못하는지. 그러자 아주버님도 못 믿겠다는 듯한 말투로 그러시더군요. 너 사업 어려운 거 아니었어? 뭐 동생이 잘 된다니까 나는 좋지. 근데 대치동 아파트 산 건 정말이야? 그럼 내가 형한테 거짓말 하겠어? 다음 달에 이사가면서 한번 구경하러 와. 나 그동안 진짜 힘들었다 형. 나 공부 못했어도 평생 먹고 살 거 한 방에 번 거 보니 어때? 앞으로는 나랑 우리 집사람 학벌이랑 돈으로 후려치는 거 하지 마. 형이 하는 말 맞는 거 하나 없더라. 세상은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학벌은 상관없다 이거야.
내가 증명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무시하지 마. 내 자식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쓸데없이 걱정하지도 말고. 남편은 사진으로 찍어둔 우리 아파트를 형님 부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정말이라는 걸 믿더군요. 그 후 두 사람은 우리가 너무 부러웠는지 내내 썩은 표정으로 웃지도 않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머니가 차린 밥상 다 먹고 돌아왔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잘된 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형님 부부는 그 뒤 한 번도 고생했다거나 집 산 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둘 다 신부가 그런데 어쩌겠어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둘이 부부싸움도 했을 겁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아주 가끔 갑니다. 아주버님 빼고 시부모님과 식사도 해요. 작년 설 이후 형님네는 연락한 적도 없고 아직 본 적도 없어요. 아마 이번 어버이날에는 저희가 따로 챙길까 생각하고 있네요. 가급적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마 추석 때는 한번 보지 않을까 합니다. 예상컨대 아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배 아파서 저희를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가족끼리 의좋게 살면 좋았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사람 본성이 저라면 가까이 지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노력 안 하고 이대로 살까 합니다. 제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얄미운 시습과 형님 한방 먹인 얘기에 통쾌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남의 집 웃기는 가정사고나 생각하시고 가볍게 웃으며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은 늘 화목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기간을 맞이한 저는 썰TV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파혼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 남자친구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제 전 남자친구는 의사였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엄마라는 사람이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시집 올 때 혼수로 현금 5억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참, 여기서부터 어이가 없으시죠? 사건의 당사자였던 저는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남자친구라는 인간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혼수 크게 해오면은 너도 시집와서 기세등등하게 시댁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참. 지금에야 어이가 없어 웃음이라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어지면 말문이 막힌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파혼을 하자고 했죠. 파혼이 끝이 아닙니다. 파혼을 하고 난 뒤 저희 아버지는 그 인간들한테 어마어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까지 오늘 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데이트는 보통 몇 명이서 하죠? 이 질문부터가 이상하려나요? 데이트는 보통 연인 둘이서 하거나 더블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놈과 연애를 하면서 3명이서 하는 데이트를 종종 하기도 했어요. 어머머. 참 우리가 인연이기는 한 것 같다. 그렇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은 데서 만날 수가 있는 건가? 그나저나 내가 주책 없이 괜히 너희들 데이트하는데 끼어드는 건 아닌지 몰라. 아니 모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말이야.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에이 엄마, 주책 없기는 무슨. 어차피 우리도 둘이서만 먹으면 별 대화도 안 해서 심심했어. 그리고 소연이가 엄마랑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지 자기야? 네, 남자친구, 그리고 저,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 저는 이렇게 3명이서 데이트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는 정말로 우연히 마주친 거로 생각했어요. 우연일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데이트를 무슨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하는 건데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마보이 같은 전 남자친구 놈과 그 자식 엄마의 합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 사람과 제 직업 특성상 함께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더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데이트였죠. 그런데 그런 날을 굳이 기어코 자기 엄마와 함께하려 한다니요. 그것도 제 생일날.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착했어요. 소연이 네 생일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올 때 선물이라도 사오는 건데. 아유, 뭐 갖고 싶은 건 없니? 아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주는 거 너무 성의 없지? 어차피 우리 석구랑 결혼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내가 제대로 생일 선물 챙겨줄게. 그게 낫겠지? 결혼? 자기야, 생일 선물 받으려면 나랑 결혼해야겠는데? 우리 엄마 통 진짜 크시거든. 나한테 시집 와서 꼭 생일 선물 받아. 엄마 레오로 먹을 거지? 잠깐. 어디 보자. 엄마, 여기는 스테이크는 무조건 먹어야 하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와인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제 생일날 남동생이 힘들게 예약해준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남자친구한테는 제 생일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그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장소에 그 자식 엄마가 나타났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자식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냐? 참 인위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아들, 어머, 소연이도 같이 있었네. 아니, 너희들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어? 아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니까는. 너는 하여간에 멋부리다가 감기 걸려. 소연아, 아우, 너는 네 옷 따뜻하게 입으면서도 우리 석호도 좀 챙겨주지. 아유, 아들, 이리 와봐. 엄마한테 스카프 있거든? 발레 파킹을 맡기고 차에서 내리는데 가게 출입구 앞에 마치 그 사람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서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저는 무슨 길바닥에는 박스 쪼가리를 보는 것처럼 쓱 보고는 자기 아들내미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람처럼 휙 스쳐 지나가면서 와다다 쏘아붙이는 그 하이톤의 목소리 때문에 저는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유, 엄마, 뭐 답답해.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야, 아니 엄마를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만나래? 아니, 엄마가 또 모임 장소가 이 근처였다네? 그렇지?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그렇게나 다들 시간관념이라고는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분명히 오늘 6시에 모이는 거로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니만은 아유, 글쎄 내일로 바뀌었다는 거야. 아유, 그래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딱 본 거 아니겠어? 세상에나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 아유, 뭐 둘이 데이트하는 거지? 아이, 그러면 나는 이만 가야겠네. 에이, 엄마, 집에 혼자 가서 밥 먹으면 뭐하게. 그냥 우리랑 같이 먹어. 같이 먹고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집에 먼저 가 있으면 되잖아. 괜찮지, 소연아? 집에 가면 엄마 혼자 밥 드셔야 하니까 좀 그래서 식사만 같이 하자. 식사만. 아이고, 아니야. 아유, 내가 너희 노는데 왜 끼어. 됐어. 아유, 괜찮아. 혼자 먹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뭘. 석호, 너 병원에서 밤샘할 때는 뭐 내가 혼자 안 있었나? 아유, 괜찮아. 괜히 소연이 불편할라. 그렇지, 소연아?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웃긴 게요,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눈빛은 거의 뭐 나 혼자 밥 먹게 할 거니?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런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식사 같이 하고 가시라고 할 수밖에요. 아니, 그것 봐, 엄마. 소연이도 엄마가 밥 먹고 가야 마음이 편하다니까. 식사 먼저 같이 하고 엄마 데려다주고 우리는 그 다음에 데이트 이어서 하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알겠지? 아우, 춥다. 얼른 들어갑시다. 어머나. 아유, 우리 아들이랑 소연이 덕에 오랜만에 혼자 밥 안 먹어도 되겠네. 아유, 그거 봐, 아들. 엄마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했지? 하여간 너는 엄마 말 안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얼른 들어가자. 너 감기 걸리겠다.
소연이도 얼른 들어와라. 누가 아들인 거 모르냐고요. 말끝마다 아들, 우리 아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고 뭐해도 제 생일날까지 저러는데 이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안에 들어가서도 저는 무슨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면서 두 모자가 낄낄거리며 있는데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엄마는 레어를 좋아한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와인, 우리 엄마. 참, 엄마는 우리 아들 거리고 아들은 우리 엄마 거리고. 참네, 아주 가관이었죠. 더 있다가는 정말 굳은 표정으로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머릿속까지 꽉 찬 열을 내리려고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은 있다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두 모자의 계략을 그때 알게 된 것이었어요. 둘이나 어찌나 알콩달콩 자기들 얘기에 빠져있던지 제가 온 것도 모르더군요. 엄마, 이따가는 정말로 엄마 집에 데려다주고 나랑 소연이 데이트하러 갈 거야. 오늘 소연이 생일인 거 알지? 오늘 둘이서 데이트 한번 못하면 소연이 진짜 삐져. 그러니까 이따가는 알지? 아이고, 알았어. 이래서 아들 자식 낳아서 길러봤자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참네, 나도 다시 남자친구를 알아보든가 해야지 원. 그나저나 아까 봤지? 엄마 말대로 하니까 소연이가 하나도 눈치를 못 채잖아. 그냥 너는 앞으로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엄마랑 같이 밥 먹으니까 너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 안 그래? 너도 그랬잖아. 엄마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거 생각하면 마음 안 좋다고. 아무튼 소연이한테는 너랑 나랑 얘기했던 거 굳이 말하지 말어. 괜히 여자한테 그런 거 미리 얘기하면 너 나중에 혹여나 결혼이라도 했을 때 괜히 책 잡히니까. 아유, 알았어. 잔소리 그만. 그리고 소연이도 좀 챙겨줘. 소연이 오늘 생일이잖아. 네, 두 모자가 다 미리미리 계획을 했던 거였어요. 전날뿐만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제가 우연인 줄 알고 그 자식의 엄마와 함께 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순간이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기 전까지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식이 가득한 미소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의 엄마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놈은 끝까지 제게 거짓말을 해대려고 했어요. 참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자기랑 나랑 진짜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그렇지? 어떻게 엄마랑 이렇게 자주 만날 수가 있겠어? 에이, 자기야, 기분 상했어?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도 엄마 혼자 집에 들어가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제라도 우리 둘이서 놀면 되지. 뭐 어디 드라이브라도 갈까? 왜? 드라이브 가면 거기서도 우연히 어머니 만나는 거야? 밥도 혼자 드시는 거에 망 걸려 하는데 늦은 시간에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게 해도 되겠어? 왜? 오빠 그것도 마음에 걸리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 나는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어차피 생일이라고 해봤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뭐. 들어가서 어머님 챙겨. 그래야 오빠 마음이 편하지. 그래야 어머님이 아들 자식 낳은 거 후회 안 하실 거 아니야? 안 그래? 제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놈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치사하고 음흉한 머릿속을 요리조리 굴려도 답이 안 나오던지 그놈은 다짜고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어? 자기도 알잖아. 내가 늦둥이라서 엄마랑 사이가 유독 각별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누나들보다는 나한테 더 많이 의지하시기도 했고 뭐 그래서 여차저차 아이 나는 자기가 소연이 네가 별 말 안 하기를 너도 괜찮은 줄 알았지. 하긴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소연이 네 생일이었는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다. 미안해. 나는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인 줄 알고. 같은 생각이었어. 맞아. 같은 생각이었지. 그래. 생일인데 생일날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지.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꺼내는 줄 알아? 우리 데이트를 오빠랑 내가 아니라 오빠가
내가 아니라 오빠 엄마랑 우리 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는 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엄마랑 노는 게 좋으면 연애를 하지 말고 엄마랑 둘이 놀러 다녀. 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 내가 우리 사귀기 전에 봤던 것을 내가 간과했던 거야? 내가 멍청한 거지. 어?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오빠 주변 정리하던 것을 내가 그걸 잊었어. 소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네, 맞아요. 저는 그놈과 사귀기 전부터 그놈 엄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꽤 많이 말입니다. 그놈과 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의사랑 간호사가 한 병원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가 흔한 건 아니에요. 의외로 특이 케이스죠. 어쨌든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 그놈 엄마가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들락날락 할지라도 얼굴이 각인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놈 엄마라는 사람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어우, 또 왔다 또 왔어. 자기도 저 사람 잘 봐도 석구쌤 엄마거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석구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집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스타일인가? 아니고 병원에서 라인 정리하는 얘기 돌고 할 때쯤에는 그렇게 석구쌤 엄마가 병원을 들락날락거린다니까? 에이, 설마니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겠어요? 그냥 어디 편찮으신 곳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검사로 오시는 거 아닌가? 으이구, 검사는 무슨. 검사로 온 적 한 번도 없어. 우리가 다 차트 보잖아. 병원 올 때 그렇게 바리바리 산삼이며 양주며 들고 온다니까? 그거 누구 주는 줄 알아? 우리 병원에서 딱 대세로 뜨는 라인쌤들만 쏙쏙 골라서 준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봐. 석구쌤 엄마가 여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다 석구쌤한테 듣는 거지. 참, 나는 엄마 치맛바람이 다 큰 성현한테도 부는 줄은 몰랐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병원에서 꽤나 유명 인사였더군요. 직장 선배 말로는 그렇게 치맛바람을 휘몰고 다닌다고 했죠. 다 큰 성인이 일하는데 치맛바람이라뇨. 저는 설마 하니 잘못 생각한 거겠지 했어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괜히 떠도는 가십거리 소문? 그 정도로 생각했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있지도 않은 말이 돌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죠. 더군다나 남자친구의 엄마는 병원에 드나들면서 자기 아들 주변 정리까지 했어요. 아주 칼같이 말입니다. 석구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갔나 한참 찾았는데. 고마우면 나중에 커피도 한 잔 사주세요. 오늘도 야간까지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야간인데. 그럼 오늘 커피 사주시면 되겠다. 이따가 시간 비실 때 톡 주시면 제가 내려갈게요. 괜찮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찾아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해요. 아시죠? 에이, 아쉽다. 둘 다 오프였으면 밥이라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남자친구는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고 성격도 둥글둥글해 보였기에 병원 내에서 나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놓고 그 사람한테 되쉬를 하기를 했었어요. 말장난도 많이 걸기도 하고 일부러 같은 동선을 겹치도록 다니기도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USB를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그걸 그 간호사를 주었고 그걸 빌미로 시답잖은 농담을 건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그놈의 엄마가 딱 본 거 아니겠어요? 저기 아까 그 누구더라? 키 작고 얼굴 하얗던 간호사가. 자기 아들이 회진을 돌기 위해 사라지자 그 사람 엄마는 데스크로 와서 아까 그 간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건 그 사람 엄마는 간호사를 아주 개무시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아휴, 그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희를 부를 때 어디 시장에서 만난 사람처럼 부르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간호사 아니면 아가씨가 그 사람 엄마가 저희 동료들과 저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간호사, 그 아가씨 어디 있냐고 찾던 중 드디어 자기 아들한테 껄떡대던 그 간호사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여자는 아주 면전에 대놓고 자기 할 말을 다 해댔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여자의 말을 듣던 제 동기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아가씨구나. 근데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커피? 커피 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유, 그래도 간호사 아니에요? 월급 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커피는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안 그래? 아니, 내 말이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요. 나는 그냥 염려가 돼서 그래. 다 큰 성인 남녀가 괜히 붙어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문 나잖아. 혹시나 우리 아들이 그쪽이랑 사귄다 뭐 그런 소문 나면 서로 불편한 거 아니겠어? 각자 수준 맞는 사람들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괜히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 얘기하려고 내가 좀 찾았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간호사면 공부 좀 했을 거 아니야. 머리 좋은 사람일 테니까 이 정도로 말하고 갈게요. 다음에 또 이런 걸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럼 수고들 해요. 정말 무섭죠? 제 동기는 전날 저 사건이 있고 한 6개월 버티다가 관뒀습니다. 그 사람 엄마가 병원 올 때마다 제 동기를 불러내서 저런 소리를 계속 해댔거든요. 그러니 애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와, 제가 저런 꼴을 다 봤었는데 그 인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놈을 얼마나 감시하고 그놈 주변을 관리하는지 제가 그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었던 거죠. 제 생일날 저런 일을 겪고 나니 예전 일까지 떠오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소연아, 이소연,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다 선 긋겠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일 절대로 없게,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고 했잖아. 소연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네가 헤어지자고 한 그날 이후로 수술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나 정말 진짜 내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소연아, 제발. 제가 헤어지자고 한 그날부터 그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같은 병원에서 계속 마주치고 하는 게 괜찮을 리가 없겠죠. 저도 힘들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울며 불며 전화해서 질질 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놈이 중눈이 많으니 하고 매달릴 때 싸그리 무시하고 끝까지 헤어진 상태로 버텼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마음이 약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대체 뭐에 신 건지 그때도 그놈이 좋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놈은 저와 한 번의 헤어짐을 겪고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자리 잡은 것인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콩깍지를 다 벗겨내지 못한 저는 그놈의 프로포즈를 승낙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에서 부부로 변화하는 단계를 겪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의 첫 단계는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비 시어머니가 될 그 사람의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사람도 저희 엄마한테만 먼저 인사를 드렸죠. 뭐 그래도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 그렇지? 그래, 이렇게 결혼하게 될 거 뭘 그렇게 둘이 헤어졌다 만났다 유난을 떨었어? 우리 석구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나는 이 녀석 키우면서 그렇게 운 거를 처음 봤네. 우리 소연이가 대단한 여자야. 그렇지? 얼른 들어와서 앉아. 내가 귀한 손님을 현관에 계속 세워뒀다. 그렇지? 괜히 또 우리 석구한테 헤어지자고 할라. 엄마. 아이 뭐해, 얼른 들어와. 뭐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간 시댁은 가시밭 그 자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봤죠. 첫 번째 이유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자기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귀한 아들을 힘들게 했으니 제가 미웠겠죠.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아들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주 잡아먹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따갑디 따가운 가시밭길을 지나 겨우 자리에 앉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취조의 시작이었죠. 내가 왜 우리 소연이를 기억을 못할까나? 내가 병원을 꽤 왔다 갔다 했는데 존재감이 없었나? 그나저나 나는 우리 상철이가 소연이 지가 말하기 전까지는 소연이도 같은 의사인 줄 알았어. 아니면 뭐 어디 로펌에 있거나 하는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이 이래서 나한테 늦게 소연이 직업을 얘기한 거구나 싶었다고. 뭐 그래. 그러면 대학은? 설마 네 지방대 나온 건 아니겠지? 뭐 혹시나 해서 우리 석호 누나들도 죄다 서울에서 4년제 나왔거든. 아무래도 서로 대화하는 수준은 맞아야 하니까는. 저도 서울에서 4년제 나왔어요. 대화하는데 수준 차이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머리는 있었을 텐데 공부하는 김에 조금 더 해서 의사를 하지. 왜 간호사 같은 걸 한 거야? 아니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날 같으니까 괜히 아쉬워서 그러지. 나는 우리 딸이 간호사 한다고 그러면 재수를 하게 해서라도 의사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소연이 부모님은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 보네. 시작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간호사라는 게 너무 싫었나 봅니다. 저한테는 대학은 어디를 나왔냐, 서울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러면 공부를 더 해서 의사를 할 것이지 뭐하러 간호사 같은 걸 하냐고 하는데, 정말이지 제 가슴속에 참을이를 3번, 아니 30번은 새겼던 것 같아요. 막말해대는 자기 엄마 옆에서 남자친구 놈은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한번 어그러졌던 관계인데 제가 폭발해버리면 예비 시어머니와 제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 같아 정말 꾹 참았어요. 그 뒤로는 밥을 먹는데 이거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정말 꾹꾹 참고 참아가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참네.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그걸 참았네요. 겨우겨우 참아가고 있는데 예비시모가 제대로 저를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것 때문에 제가 파혼을 한 거예요. 식장도 예약한 상태였고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때였죠. 예비시모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석호한테는 얘기 안 했지? 아무래도 석호가 알면은 그 녀석 그거 내가 소연이 너한테 또 뭐라고 할까봐 난리칠 게 뻔해서 말이야. 소연이 네가 석호기를 아주 제대로 잡아놓은 것 같더라. 저기 그 뭐야, 다른 거 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혼수 얘기를 좀 둘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예비시모는 제가 앉자마자 혼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혼수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거는 정확하게 하고 서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하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편해도 너무 편하게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내가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돌려 말하는 건 잘 못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우리 석호가 너무 손해야. 그건 알지? 우리 석호는 의사고 소연이 너는 간호사. 너도 알겠지만은 의사는 의사 만나서 결혼해야 서로 윈윈이고 간호사도 자기랑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딱 서로 균형이 맞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결혼은 우리 석호가 너무 아쉽지. 예물은 필요 없고 현금 5억만 보내거라. 이것도 내가 적게 잡은 거야. 내가 우리 석호 의사 만들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녀석 과외 붙여 학원비 대고 초중고부터 계속. 아유, 내가 그 녀석 하나 의사 만들겠다고 보낸 세월 생각하면은 5억은 뭐? 말도 안 되게 싸게 잡은 거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결혼 너한테만 득되는 결혼이야. 나는 말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다 끝내버리고 우리 석구 조건 맞는 여자랑 선이든 뭐든 보게해서 결혼시키고 싶어. 이거는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떤가요? 저게 결혼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예비시모라는 여자가 사람을 앞에 두고 저딴 소리를 하는데 그제야 이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 자리에서는 참을 인 3번이고 30번이고 먹히질 않더라고요. 결국 저도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제가 5억을 준비하면 어머님은 뭐 얼마를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욕심도 많다. 우리 석호 하나면 너는 된 거지. 우리 석호 5억은 무슨 50억, 아니 500억을 갖고 온다고 해도 아까운 아들이야. 어머머, 너 지금 나 째려보는 거니? 아이고, 야, 너 나 아주 잡아먹겠다. 응? 500억이요? 500억 주고 데려올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는 보셨어요? 물어보시지. 그러면 좀 상황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자기 엄마랑 짜고 치면서 데이트할 때마다 엄마랑 같이 하게 하는 남자를 누가 좋아할까요? 의사라서 다 괜찮은 건 아니죠. 의사든 간호사든 그건 그냥 직업 아니에요? 어머니, 사람을 보셔야죠. 저는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뭐 계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아들이 의사인 거지 아주머니가 의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아들 직업 하나 가지고 저한테 의스대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한 거야? 아이고, 야 됐어. 이 결혼 없고. 어디서 말이야 싸가지 없게. 아주머니? 어머머? 나도 결혼 엎을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주머니.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가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나랑 아주머니 아들 결혼하는 일 없을 테니까 아주머니 소원대로 어디 맞선을 보든 뭘 보든 해서 조건 맞는 여자한테 아주머니 아들 5억에 파세요. 그러면 되겠네. 뭐? 야! 이거 뭐야? 후아가 뭐지? 우와, 저는 할 말 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자 아들한테 스피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뒤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놈은 나랑 인연을 만난 인간인데 적어도 인간다운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제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자기 누나들도 그렇고 매형들도 의사인데 저만 간호사이면 네가 결혼해서도 기죽지 않을 거 아니냐고. 엄마랑 내가 다 생각해서 5억 얘기한 거다. 내가 5억을 들고 결혼하면 결혼해서도 기죽는 일 없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네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돈이나 쓰면 살아. 어머머, 너 지금 뭐하니? 야! 거기서 끝났죠. 모전 자전,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꺼지라고 거세게 욕을 해준 뒤 저는 그놈과 완벽히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파혼 사실을 알렸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저희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저를 앞장세워 그놈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그 집 말리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죠. 원장님, 여긴 어떻게... 엄마 인사드려. 우리 병원장님. 네, 저희 아빠가 저와 그 망할 놈이 일하고 있던 병원이 바로 저희 아빠 병원이었어요. 병원장 딸이라고 하면 돈만 보고 들러붙는 놈들을 하도 겪었던 터라 저는 병원에서 그 누구에게도 저희 아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놈과 연애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저희 아빠를 본 그놈과 그놈 엄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랐어요. 그럴만하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사장이 왔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겠어요? 우리 딸이 왜 그쪽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5억을 줘야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 에? 딸이요? 네, 내 딸입니다. 내 딸이 그쪽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 결혼이라고 했다면서요?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것 봐, 김 선생. 자네가 한번 얘기해봐. 우리 소연이가 자네랑 결혼하는데 5억을 줘야 가능한 거야? 예? 아니요, 원장님. 이게 아니, 소연아. 이게 무슨...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돈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능력도 없어. 하고 많은 날 수술하다가 실수를 해. 내가 그런 능력 없는 의사를 내 딸내미가 애골복골해서 병원에 뒀는데 내가 미친놈이지. 이거 보세요. 그쪽 아드님이 우리 병원 이미지 실추한 그 피해 보상은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석호 선생이 대체 왜 그렇게 의사로서 자질이 없나 했더니만은 돈 벌려고 의사를 해서 그 모양이었나 보네요. 어머, 아이고 사돈, 제가 설마니 그런 의도로 말을 했으니까요. 이 소연아, 너는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서 소연이 너 보자고 하려고 했었거든. 아까는 네가 너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유 사돈, 일단은 진정 좀 하시고요. 일단 들어오셔서. 누가 그쪽 사돈입니까? 내 딸이 파혼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한 거라면서요. 차라리 잘 됐네요. 나도 우리 병원에서 돈 낭비에 병원 이미지 깎아내리면서 능력 없는 의사 두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도 없겠네. 김 선생은 당장 내일부터 우리 병원에 나올 필요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뭐 그쪽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잘난 의사면 당장 어디라도 취직할 수가 있지 않겠어? 가자 소연아. 이런 인간들이랑 더 말 섞을 것 없어. 가자. 원장님! 원장님! 소연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너 아까 너한테 해명할 시간도 없이 너랑 그렇게 전화를 끊었잖아. 아까 일방적으로 전화 끊은 거 너였잖아. 맞지? 너 그거 원장님한테 아니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렸어? 안 드렸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다 말씀드릴게. 내가 다 해명할게. 제발 소연아. 어디서 내 딸 손을 잡아? 당장 그 손 안 놔? 어디서 말이야. 머리에 등게 마르면 뭐해. 속이 텅 비었는데. 아무튼 나는 얘기했으니까 병원에서 보는 일 없는 걸로 합시다. 어머, 아이고 잠시만요 사돈. 아니 원장님 잠시만요. 소연아, 장인어른. 아이, 엄마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할 거냐고. 장인어른, 소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저희 아빠는 그놈 집에 찾아가서 제대로 뒤엎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놈을 우리 병원에서 내쫓았죠. 당연히 그놈과 그놈 엄마는 난리가 났었어요. 해고를 통보받고 몇 개월간은 그놈과 그놈 엄마가 저희 아빠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거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그놈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면서 일으켰던 의료사고를 들이밀자 꼬리를 내렸죠. 저희 아빠는 그 인간들의 태도가 괘씸하다면서 그 자식이 병원에서 일으켰던 크고 작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병원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되려 저희한테 역으로 고소를 당한 셈이었죠. 이쪽 업계에도 그놈에 대한 평판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놈은 개인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이상 페이닥터로 어디 들어가기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야 두 발 뻗고 쭉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서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던데 뭐 그 능력으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친구들은 제 파혼 이야기를 들으면 막장 드라마 그 자체라고 하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지는 지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동화처럼 제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결말이면 좋으련만 행복한 결말을 향한 저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소중한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네요. 원래대로라면 저도 4월에 신부가 될 예정이었지만 작년 가을 파혼하고 지금은 속 시원히 싱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사는 곳은 수원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이곳 토박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파혼이 부모님 지인분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부모님이 한동안 골치가 아프셨네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100번 잘한 일이라며 저를 지지해 주십니다. 아직도 아들 가진 시어머니가 갑질하는 경우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세상이 변해도 시모 갑질은 없어지지 않는가 봐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도저히 제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다들 어느 정도는 시댁의 갑질을 견디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결혼하면 그 집 종년밖에 더 되나요?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구덩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잘 빠져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저 파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땐가 굉장히 열받아 하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그 집이랑 안 엮인 거 다행인 줄 알아. 세상에. 완전 상종 못할 집안이더라. 너랑 파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닌다니? 우리 귀에 전부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가 봐.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집안이야. 그거 들으니까 얼마나 괘씸하던지 우리 집안 욕은 그렇게 하고 다니나 봐. 내가 지금 참고 있는다만 한 번만 더 내게 이상한 말 들리기만 해봐. 가만 안 있어야겠어. 엄마, 그냥 내버려둬. 그러든지 말든지.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그나저나 그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 여자가 있을까?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요즘 여자들 바로 도망갈 텐데. 네가 오래 사귄 데다 착해서 참아준 거지. 요즘 애들 같으면 어림없다. 파혼하고 나서도 들리는 그 집 소식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안전이별한 거라 헤어지고 나서 괴롭힘 당한 건 없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행동하는 거 보고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는 4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그쪽 부모님들 지인이 겹칠 정도로 양가 모두 이곳에 오래 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곳에서 꽤 큰 고깃집을 하시고 오빠가 물려받으려고 같이 일해요.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나름 든든한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가진 거 쥐뿔없고 있는 척만 했던 빚 좋은 개설구라는 거 알았지만요. 어쨌든 나이 30이 되니 결혼 얘기가 나와서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맡기로 했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은 우리 집과 3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십니다. 남자친구 집의 경제 사정은 자세히 몰랐지만 그럭저럭 먹고 사는 편이라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전셋집도 해주실 거라는 말을 남자친구에게 하도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고요. 어쨌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었는데 예비시모 되실 분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푸대접을 받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예비시부와 달리 시모는 계속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밥 먹는 내내 어머니 표정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나 마음에 드신대? 밥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 혹시 뭐라 말씀하신 거 없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또 고지고대로 자기 엄마 말을 전하더라고요. 글쎄, 네가 나이도 많고 집안도 그렇고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신대. 내가 너희 집 큰 식당 운영하고 나름 먹고 살만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엄마는 그 정도 며느리감은 주변에 널렸다고 한숨을 쉬시더라고. 고깃집 딸이 뭐가 그리 좋냐고 그러시길래 나랑 좀 다퉜어.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많으셔서 그런 걸 어쩌겠냐. 결혼해서 잘하면 아마 어머니도 마음 풀리실 거야. 그렇다고 결혼하는 거 반대하신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솔직히 남자친구 말 듣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뭐? 어머니는 나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네?
근데 내가 조건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다. 나 정도면 솔직히 대한민국 평균 이상은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평범하잖아. 나보다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당황스럽다. 저보다 좋은 조건이 결코 아닌 남자친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남자친구보다 학벌도 좋아요. 인서울 상위권 대학 나왔고요. 연봉도 6천 정도로 제가 더 많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있고 각종 연금이며 보험 빵빵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모님도 뭐 갑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예전부터 식당을 하셨고 물론 중간에 잘 안 된 적도 몇 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랑 같아 뭐하지만 부동산 자산도 20억 정도 되시고요. 매달 순수익도 2천만 원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금 자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꽤 될 겁니다. 방안에 노후 보장 다 되어 있으시고요. 반면 예비시댁은 그 당시 빚이 많다고 들었고 남자친구 역시 취직한 지 3년이 채 안 돼서 모은 돈은 고작 3천뿐이었습니다. 물론 3천 적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니까 사회생활 늦고 이래저래 썼나 보다 생각했고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평범하셨고요. 근데 제 조건이 별로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황당했죠. 그것도 인사간 예비 며느리 면전에 안 좋은 표정을 지을 정도인가요? 저는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이 정도 스펙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다고 해도 처음부터 시댁에 숙이고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정확히 물어보고 말해줄래? 난 도저히 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내가 납득이 갈 만한 이유로 다시 명확하게 어머니 의도를 알려줘. 도저히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가서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내가 직접 물어보면 어머니가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물어보고 알려줘.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딱히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예비 시부는 청각장애가 있으셨고 성실하신 분인데 사기를 크게 당하신 후로 어머니에게 정말 잡혀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어머니 의견이 꼭 법이었어요. 그거에 보태 예비 신우도 만만치는 않았고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께는 차마 속상하실까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해맑은 표정으로 전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혜진아, 너무 기분 나빠할 거 없어.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 반대하는 건 아니래. 그냥 네가 첫인상이 좀 세 보여서 내가 잡혀 살까 봐 걱정하셨나 봐. 뭣도 잘 부리는 것 같아서 살림은 잘하려나 싶고 이런저런 걱정하셨대. 그 정도 걱정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네가 이해해줘. 그런데 나한테 고깃집 딸 운운하신 건 왜 그러신 거래? 뭐? 내가 기가 세 보이고 아들 잡고 살 것 같다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별꼬투리를 다 잡으시는 거 아니야.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기분이 나빠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인간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가 며느리 성에 안 찰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우리 엄마 정도면 별로 따지는 편도 아니야.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아들 있어. 근데 예비 며느리 불러놓고 그런 말 하실 분 절대 아니거든? 아들 가진 엄마가 다 그렇다는 말 하지 마. 네, 당연히 예비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죠. 남자친구 어머니도 나름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었을 테니까요. 사람 취향이라는 게 다 다르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싹수가 없다거나 어려운 줄 모르고 예의가 없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조건부터 따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현재 씨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 가만 보면 내가 화내는 이유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팩트만 말해줄게. 내 나이에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돈 이 정도 모은 여자 흔한 거 아니야. 자기는 돈 3천에 장가갈 생각 하나 본데 다른 여자 같으면 결혼 안 한다 소리 할걸? 내 조건이 현재 씨보다 훨씬 좋다는 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만 봐도 알겠다.
이랬더니 이 인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럼 너는 오피스텔 대출 하나 없어? 온전히 다 네 돈으로 한 거냐고. 그래, 대출 없어. 내가 이렇게 모을 동안 너는 뭐 했어? 우리 만나면서 자기 취미생활하는 거 돈 다 쓰고 집에다가 돈도 다 들였잖아. 나는 그거 다 알지만 이해하고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해보려는 건데 어쩜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 아이, 알았어. 미안해. 너 기분 나쁜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그거 하시면 좋아는 하시겠다. 굳이 전셋집 안 도와주셔도 되실 테니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됐어. 나 그쪽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상견례금 보고 그냥 여기서 우리 접자.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내가 미안하다잖아. 우리 엄마 네 생각만큼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분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이번 일 너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말씀드릴게. 남자친구는 저를 달래면서 자기 어머니가 사과하게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결혼이고 뭐고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었어요. 나름 조상님이 파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였는데 남자친구와 예비시모의 밤언 이설에 그만 그 기회를 날려버렸네요. 제가 바보인 거 맞습니다. 남자친구랑 다투고 얼마 뒤에 정말 말을 한 건지 예비시모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전화통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나름 예의 차리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착각한 것 같다. 오해했다면 미안해. 주변에 시집장가 간 자식 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조건이 어떤 건지 잘 몰랐지 뭐니. 아니 애초에 그런 생각한 것부터가 내 잘못 같구나. 내가 주책이지. 그냥 아들 요새 한번 부린 거라 치고 눈 감아주렴. 내가 사과하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시니 제가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어머니 말 들어보니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막 추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자세히 들었더니 너 참 대단하더라. 능력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연봉도 우리 아들보다 많다며? 나 이제 우리 아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능력 있는 마누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거기다 네가 집까지 있다니까 집 해줄 걱정은 털어서 좋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분명 저 치켜 세워주시는 칭찬은 맞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어쨌든 전화해서 사과하시는 분에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적당히 받아들이고 끊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전에는 남자친구 통해 전세 해주신단 말을 하셨는데 이제 나한테 기대기로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가 집 해줄 걱정을 덜었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신혼집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너 집 있는데 굳이 돈을 또 들여야 하냐고 그러시네. 일단 네 오피스텔에 살림 차리고 결혼 비용 아껴서 나중에 아파트 살 때 보태주신대. 대신 예단 같은 거 하지 말고 부모님 도움 없이 최대한 간소하게 하자. 하지만 그 오피스텔이 저희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공실도 아니었고 세입자가 있어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복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했고요. 또 솔직히 말해 저는 방 2개 있는 19평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는 싫었어요. 역세권이라 위치는 좋았지만 주변이 좀 시끄럽고 애 낳고 오래 살 곳은 못 되거든요. 직장인이 혼자 살 만한 집이고요. 최소한 호화스럽게 결혼하지는 못해도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전세는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거긴 살림 차릴 만한 여건이 안 돼. 우리 결혼 날짜랑 세입자 내보내는 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냥 원래대로 작은 아파트라도 전세 얻을 수 없어? 돈이 없다고 하시면 나랑 자기랑 보태고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 우리 엄마가 대출 받는 거 반대하셔. 은행에 빚지면 큰일 나는 줄 아신다니까. 그냥 돈 모은다 생각하고 네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자. 응? 일단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봐. 각자 방법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결혼 자금 관련해서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네 집 사정이나 돈 모은 거 적다는 거 말씀드릴 생각 없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께 일단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결혼이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물론 부모님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조건 운운하신 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시댁 형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전세를 해주시는 게 어려우니 제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라고 하신다. 대충 이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말을 듣던 아빠가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마침 내년 초에 전세 만기되는 아파트 하나 있는데 당분간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니? 32평이라 살기도 딱 좋을 거고 거기서 돈 모아 이사 나가면 되겠구나.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엄마 아빠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을 테고 말이다. 어때? 이거 뭐 고민 해결이니? 아빠, 그 집은 나중에 오빠 결혼하면 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야 좋지만 너무 죄송해서 그러죠. 네 오빠야 지금 여자도 없는데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잖아. 몇 년 동안 너희 살면서 돈 모아라. 시댁에서는 아마 전세가 많이 부담이었을 거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니? 여유 있는 쪽에서 해주는 게 이상할 거 하나 없어. 걱정하지 말고 아빠 말대로 해. 그 말씀에 아무리 딸이라도 염치 없지만 너무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일 큰 돈이 드는 문제였는데 해결된 거니 나머지는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일단 남자친구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현재 씨,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 주실 수 있는지 말이야. 현재 씨 돈 없는 것도 뻔히 알고 계시잖아. 물어봤지. 근데 집은 못 해주실 것 같다 하시네. 그냥 가진 돈으로 맞춰서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나도 답답하다. 너는 생각해봤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기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 해결 방법을 들고 온 건 저니까요. 우리 집에서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새 넣은 아파트 만기되면 거기서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며 신나더라고요. 그래? 장인어른 찾아뵙고 큰절이라도 해야겠다. 우리 부모님 부담 덜었으니까 예단이고 예물이고 너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다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게. 그럼 상견례는 바로 잡을까? 집 문제 해결되고 나서 바로 상견례를 잡자는 말에 양가 부모님 날짜 조율에 상견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인사 갔을 때 찬바람 쌩쌩 불던 예비 시어머니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혹여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릴까 봐서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상견례 할 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양가 어머님이 말씀 나누시는데 아는 지인도 겹치고 관심사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다행이라 생각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상의하시면서는 양가 모두 의견 충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쪽에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들어서요. 그 점 감사드립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우리는 부모로서 뒤에서 최대한 믿어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예단 예물도 간소하게 둘이 얘기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동의하셨습니다. 아이들 잘 살기 바라는 부모 마음으로 해준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애들이 도움 안 받겠다 고집 부려도 제가 딸 고생할까 봐 도와준다고 했을 겁니다. 저도 사돈 때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준비하는 건 애들한테 맡길 생각이에요. 그럼 그렇게 의견 모은 걸로 하고 결혼은 내년 4월로 잡는 게 어떻겠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고 저도 그간에 서운했던 것들을 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가게의 예비시댁 가족을 초대까지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가게 한번 놀러 오세요. 나름 맛집이라 소문난데요. 오시면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가게에 오시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도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희야 좋죠. 한우집을 아주 크게 하신다면서요? 놀러가면 좋은 걸로 주실 거죠? 당연하지요. 이서방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은 고기로 대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접 한번 하시겠다는 말은 진심이셨을 겁니다. 예비 시모도 엄마가 하시는 말 진심 반 인사치레 반으로 생각하실 거라 예상했어요. 왜냐면 사돈댁이 아무리 대접한다 해도 결혼 전에 식사 자리 만들어 대접받는다는 건